막부 말기 260여 년간 일본 열도를 지배해온 도쿠가와 막부와 친막부 세력, 그리고 사츠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 세력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번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두고 어떤 세력에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위에 도움이 될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68년 1월 지금의 교토 일대인 도바 후시미 지역에서 두 세력이 충돌하며 보신전쟁이 시작되자 이해관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눈치만 보고 있던 일본 전역의 다이묘들에게 운명을 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맙니다. 군신유의, 충효 등을 강조하며 하극상의 전국시대 기풍이 거의 사라진 시점이었기 때문인지 철저하고 냉정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처신하지 못하고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우선시했다가 큰 타격을 입은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보신전쟁의 시작을 알린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구막부군이 패했고 막부의 수장인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오사카에서 야반도주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는 승기가 완전히 신정부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교토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신정부군이 에도성까지 진격하는 동안 마주치게 될 많은 번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신정부군이 고전하면서 보급 루트가 끊겨버릴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정부군이 에도까지 병력을 투사함에 있어서 꼭 거쳐야만 하는 도로인 도카이도 인근에는 주식회사 도쿠가와 창업 공신들의 영지, 도쿠가와 쇼군, 친척들의 영지 및 도쿠가와 직할령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에 있어서 도카이도를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1664년 세력 배치도이기 때문에 보신전쟁과는 200년 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굵직한 영지 몰수, 영지 변경 등은 이 시기 즈음하여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보신전쟁 당시와 비교해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하늘색 부분이 주식회사 도쿠가와의 경력사원 영지이고 분홍색이 도쿠가와 직할령, 오렌지색이 주식회사 도쿠가와의 창업공신과 친척들의 영지입니다. 모든 경력사원들이 도쿠가와에 붙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모든 창업공신과 친척들은 아무래도 도쿠가와와 손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세력들로 꽉 들어찬 지역을 통과해야 에도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이 첫 승전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른 다이묘들 입장으로 잠시 빙의해 보면 여전히 세력 판세는 점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바 후시미 전투 이후 도카이도를 따라 에도로 향했던 신정부군은 이렇다 할 전투 없이 3개월 만에 에도에 도착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도에서의 일전을 통해 무력으로 막부를 타도하려 했던 신정부군의 수장 사이고 다카모리의 계획도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즉각 항복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게 되죠. 애당초 유사시 에도 방어를 위해 에도 주변을 창업공신들과 친인척들의 영지, 직할령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신정부군은 어떻게 이 루트를 통해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에도까지 직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키를 쥐고 있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도쿠가와 요시카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보신전쟁 당시 오와리번 번주였고 1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보신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즈번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가 되겠습니다. 23살 어린 남동생 마츠다이라 사다아키는 구하나번 번주에 취임했었죠. 오와리번 62만석, 아이즈번 23만석, 구하나번 11만석, 피를 나눈 삼형제의 번 규모를 모두 합치면 96만석이니 보신전쟁에서도 뜻이 맞았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삼형제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와리번 번주 도쿠가와 요시카츠는 텐노를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존왕량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신정부군이 내세운 기치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상적 배경 때문인지
텐노의 허가 없이 막부가 미국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 요시카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항의하기 위해 에도성에 들어왔지만 당시 막부의 대로였던 이이나오스케는 이 행동을 문제 삼아 요시카츠에게 칩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이나오스케는 에도성 사쿠라다 문 앞에서 암살당했고 자연스럽게 요시카츠의 칩거 명령도 해제되는데요. 곧바로 교토로 달려간 요시카츠는 텐노를 아련하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조슈번이 교토에서 다양한 형태로 난동을 부릴 때 이를 진압했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요시카츠의 두 동생들이 경영하고 있던 아이즈번과 구하나번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교토에서 조슈번 세력을 괴멸시키는 데 큰 활약을 했던 아이즈번과 구하나번, 특히 아이즈번은 이 이력 때문에 불과 몇 년 뒤 조슈번이 중심이 된 신정부군의 복수극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도쿠가와의 친척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조슈번과 가까웠던 오와리번의 큰형 도쿠가와 요시카츠는 이러한 과정들이 내심 불편했을 것입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교토에서 난동을 벌인 책임을 묻기 위해 15만의 대군을 편성, 조슈 정벌에 나서게 되고 이때 총대장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 바로 요시카츠였는데요. 조슈번을 물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요시카츠는 총대장역을 재차 고사하였지만 동생들의 압박에 결국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슈로 향했습니다. 이 당시 막부군의 참모가 사츠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였죠. 요시카츠의 의중을 잘 알고 있던 사이고가 발빠르게 움직여 조슈번의 즉각 항복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요시카츠도 전쟁할 이유가 사라졌고 이렇다 할 처분 없이 군대를 바로 철수시켜버립니다. 요시카츠의 이 행동에 친막부 세력의 비난이 쏟아졌음은 당연지사 동생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와도 이 행동을 계기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조슈번이 막부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취하자 막부는 또다시 10만 대군을 편성, 조슈번 정벌에 나서죠. 1차 정벌 때 총대장을 맡았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요시카츠. 2차 정벌 때는 아예 참전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다시 무대를 도바 후시미 전투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막부군이 전투에서 패한 직후 교토에 체류하고 있던 요시카츠에게 신정부 측의 이와쿠라 토모미로부터 서신이 도착합니다. 오와리번의 친막부파가 새로운 번주를 중심으로 구막부군에 합류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어느 쪽에 참전할지 선택할 것. 1858년 요시카츠가 막부 대로의 명령으로 칩거에 들어갔을 때 오와리번은 번주가 바뀐 상황이었고 바뀐 번주를 중심으로 친막부파가 정권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요시카츠는 즉시 오와리번으로 돌아가 현 번주의 측근 3명과 번사 11명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등 친막부파 숙청을 완료하고 신정부군에 가담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워낙 덩치 큰 번이 주요 가도의 길목에 버티고 있었고 어쨌든 친번 세력인 오와리번이 구막부군으로 돌아서는 순간 협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정부군 측은 오와리번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카츠에게는 신정부군 측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더 확실한 액션이 필요했는데요. 요시카츠는 동쪽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포진한 다이묘들과 막부 직속 가신들 영지로 40명에 달하는 가신을 보내 신정부군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가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번과 하타모토들이 신정부군에 가담하게 되었고 신정부군은 에도까지 이렇다 할 전쟁 없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쿠가와 쇼군의 대가 끊기면 그 대를 잇는 역할을 했던 도쿠가와 빅3의 필두 오와리번의 차고 넘칠 정도의 확실한 입장 정리와 강요로 인해 충의와 실익 속에 눈치를 살피고 있던 많은 다이묘 하타모토들이 순식간에 부담을 덜고 실익에 올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 없는 전쟁을 벌이며 에도까지 왔는데 에도 쇼군도 바로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피해 굶주린 전사들에게 아이즈번이 제물로 던져진 측면도 있는 것이겠죠. 형은 살아남았지만 두 명의 동생 가타모리와 사다아키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후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번의 녹을 받던 사무라이들이 순식간에 진행된 제도개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카츠는 구 가신들에게 자금을 원주해주기도 했고 귀농을 장려하고 나고야에 공장을 세워 가신들의 자녀들을 취직시키는 등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며 메이지 시대를 보냈는데요. 1877년 요시카츠는 구 가신들을 홋카이도로 보내 실업자가 된 부하들이 체류할 만한 땅이 있는지 조사한 끝에 적절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정부로부터 홋카이도 개척 허가를 받아내죠. 이렇게 약 260명에 달하는 구시대의 사무라이들이 홋카이도로 보내져 삶의 터전을 개척했고 요시카츠는 이 지역을 야쿠모초로 명명합니다. 센다이번이 몰락하면서 갈 곳을 잃은 센다이번 사무라이들이 비슷한 경로로 홋카이도 다떼시를 개척했듯이 홋카이도는 다양한 개척사의 히스토리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시카츠는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인 아오스케의 명령에 의해 칩거 생활에 들어갔을 때 카메라를 시작했다고 하니 다이묘의 칩거 생활이라는 것이 외부와 단절되어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기도 했나 봅니다. 최적의 감광액, 현상액을 만들기 위한 조합 실험도 열심히 했고 이런 내용을 노트에 기록으로도 남겼다고 합니다. 일본 최초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나고야성 사진인데요. 도쿠가와 요시카츠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1878년 요시카츠는 어용사진사를 통해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겼습니다. 가장 우측이 도쿠가와 요시카츠고요. 10년 전 서로의 신념으로 적으로 맞섰던 동생들과 가족 사진을 남긴 것입니다. 시대의 풍파 속에 살아남은 4명의 형제들, 서로 이해하고 화해했겠죠. 평범한 노인들의 가족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여운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